여러분은 한국에서 집값이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갔고, 양도세가 올라갔고, 취득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비용을 실제로 감당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왜 이런 인식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인식이 어쩌면 하나의 심리구조, 스톡홀름 신드롬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용어는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인질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 일부가 자신을 위협하던 범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오히려 경찰보다 범인을 더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고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즉, 자신에게 피해를 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그를 방어하게 되는 심리 구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둘째, 피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셋째, 가해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심리 구조는 개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인식 구조를 보면 이 스톡홀름 신드롬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한국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값을 올렸고 투기를 했고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인식이죠. 이 인식은 지난 20년 동안 정치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은 다주택자에게 있다. 투기 세력에게 있다. 자산가에게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을 억제해야 한다. 즉, 한국의 부동산 담론 구조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시장 구조나 공급 구조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행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인식 구조 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역시 결정되어 왔죠. 이러한 부동산 인식 구조는 정책 서사로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시장 구조가 아니라 투기와 다주택 행위에서 찾는 서사가 강하게 형성되어 왔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와 세제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사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집값이 오른 이유는 다주택자와 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집값 상승의 책임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정책의 정당성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대중의 분노와 결합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일관되게 반복된 방향은 바로 세제 강화였죠.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더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집을 팔 때는 더 높은 양도세를 적용하며, 집을 새로 취득할 때도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유, 거래,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확대, 취득세 중과까지 세제 강화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정책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금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책의 의도와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서울 KB 주택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세제 강화가 시행된 시점 전후 6개월과 12개월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입니다. 시행 이전 6개월 동안 서울 집값은 약 2.5% 하락했지만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약 8%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전 1년 상승률은 마이너스 1%였지만 이후 1년 상승률은 10%가 넘었습니다. 같은 패턴은 종부세가 강화된 2005년 말에도 나타납니다. 시행 이전 6개월 약 3% 상승, 이후 6개월 상승률 약 9%, 12개월 기준으로는 약 9%에서 24%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06년 보유세 재건축 과세 강화 이후에도 이전 6개월 약 9%, 이후 6개월 약 14%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패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반복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던 2018년 이후 이전 6개월 약 5.6%, 이후 6개월 약 8.4% 상승, 취득세 중과가 시행된 2020년 이후에는 이전 6개월 약 5.7%, 이후 6개월 약 9.1%, 12개월 기준으로는 약 9.8%에서 약 17.9%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 2021년 이후에도 12개월 동안 상승률은 약 1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점이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에는 대선에 따른 정책 전환 기대, 2019년에는 헬리오시티 같은 대규모 입주라는 외생 변수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점을 제외하면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패턴은 여러 시기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됩니다. 즉, 데이터에서 확인된 흐름은 세금 강화 이후 가격 안정이 아니라 세금 강화 이후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이 반복되었을까요?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책 이론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도세가 크게 올라가면 집을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집니다. 그 결과 많은 보유자들이 매도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즉,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보유 지속입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가격 상승 기대가 더 크다면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높은 구조에서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기대 상승입니다. 정부가 강한 규제와 세제 강화를 발표할수록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규제하는 걸 보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네 번째, 수요의 전진입니다. 세금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 결과 구매 시점을 앞당기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면 시장에서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금은 올라갔지만 공급은 줄고 기대는 높아지고 수요는 앞당겨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세제 강화가 가격 억제 정책으로 작동하기보다 공급 감소와 기대 상승을 통해 가격 상승과 결합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이 정책의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시장에서는 그 부담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구조에서 실제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첫 번째, 임차인입니다. 보유세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보유 비용과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장 진입자입니다. 즉,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증가합니다. 동일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과 더 긴 기간의 저축이 필요하죠. 즉,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 구조에서는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는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증세 정책의 비용은 자산 보유자가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즉, 가격 상승의 부담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설명한 스톡홀름 신드롬 구조와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왜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요? 앞서 데이터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부담은 주로 시장 진입자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다주택 규제와 증세를 정당한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심리 구조가 드러납니다. 가격 상승의 비용을 부담한 집단이 그 정책을 계속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기보다 정책의 명분을 내면화하는 현상입니다. 이 구조는 앞서 설명한 스톡홀름 신드롬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피해 구조가 존재함에도 가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책 논리를 자신의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규제와 증세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은 이 심리 구조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즉, 정책의 실제 효과와 대중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식 구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부동산 담론을 보면 여전히 동일한 주장들이 반복됩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라는 인식, 따라서 세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 역시 이 인식 위에서 계속 형성됩니다. 보유세 강화, 다주택 규제, 거래세 중과, 즉 과거와 동일한 처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개별 행위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시장 구조나 공급 구조보다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책 효과를 체감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그 인과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정치적 서사의 영향입니다.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 규제, 자산 불평등 해소. 이러한 메시지는 정서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정책의 실제 결과와 무관하게 이러한 인식은 유지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격 상승의 비용을 부담한 집단이 여전히 동일한 정책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되었고 양도세가 중과되었으며 취득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금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된 흐름은 세제 강화 이후 가격 안정이 아니라 세제 강화 이후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부담은 주로 시장 진입자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인식은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와 증세를 가격 안정의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실제 효과와 대중 인식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인식 구조는 세제 강화 정책의 실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정책 요구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기한 질문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 정책과 인식의 관계에 관한 의문 제기입니다. 왜 실패한 정책이 반복되는가? 왜 비용을 부담한 집단이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가? 혹시 지금 당신의 인식은 누군가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죠. 하지만 의외로 극복하기 쉽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며 여러분께서 움직일 때 그 고통은 의외로 쉽게 치유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숙취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쉬우실 듯 싶네요. 움직여야 숙취의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 것이 아마도 그 움직임의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